이제 고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고대 사회의 시작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대 사회 원시 공동체에서는 계급 국가 사회재산이 없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비로소 계급 사회재산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기원을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주장하는 역사적 기원설입니다. 먼저 정복설은 강자가 약자를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가 지배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지배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 착취설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입니다. 일정한 단계의 경제 발전이 되면은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된 막수와 비슷하죠. 그래서 혈연적 원시 사회에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해서 빈부격차, 사유재산, 그거를 그 사유재산을 유지하려고 확대하려는 그러한 지배관계를 국가가 성립되고 공동사회 내에서 이 사유재산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르크스의 국가관입니다. 계급 국가관. 역사적 진화설. 인류가 공동생활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가족 내에서는 이제 그 가부장제가 있겠죠. 가부장제. 그래서 이 가부장제가 있었고 이 가족들이 같은 그 시족이 형성되고 이 시족들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결합해서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가족이 모여서 시족이 될 때까지는 이 시족까지 혈연 관계니까 어, 아무래도 이 전쟁보다는 서로의 합의에 의한 게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는 경우는 어떤 합의에 의한 경우도 있고 전쟁에 의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부족과 부족이 모여서 부족 국가가 되고 부족 국가는 이제 왕권이 약했지만 점차 왕이 이 부족 국가의 부족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성립했다는 겁니다. 철학적 기원설은 이제 실제로 역사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국가는 신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계약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이죠.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국가가 필요하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복종하겠다는 계약 체결에 대해서 국가가 성립되었다. 제일 오래된 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내용에 따라서 군민통치계약설이다. 뭐냐면 군민통치계약은 민중 약자들이 강자에게 권력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약자들이 강자에게 권력을 같이 바쳤다. 강자는 가만히 있는데 사자 호랑이는 가만히 있는데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회계약설은 그게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들이 강자 약자가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루스와 로크고 계약설은 계약의 시기에 따라서 공동체 국가를 만드는 계약과 일단 국가를 만들었으면 그 국가를 운영하는 계약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로크입니다. 로크. 루소는 국가를 운영하는 계약은 따로 필요 없다. 왜? 국가를 만들었으면 그 국가를 만든 주권자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국가를 운영하는 즉 대의기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대의기구가 있어도 되지만 그 대의기구는 독립된 계약이거나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전체 주권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자연 발생 자연 발생설은 이제 국가는 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생활을 연구하는 인간의 천성 때문에 원숭이나 늑대나 이런 이제 그 군집 동물이 있는데 인간은 그런 군집 동물 중에서도 군집성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학하여 자연히 국가가 발생됐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설이 실제 국가 발전에 적합한지는 우리가 각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판단하겠지만은 이 정복설이나 그죠? 착취설이나 아니면은
부족 국가가 국가로 됐다는 소리는 나름 다 그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 할 때 이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볼 때 자기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원을 볼 때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계급적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정복설은 이제 강자가 약자를 정복했으면 강자 중심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 부족, 시족이 모였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요, 몰계급적이랄까요, 그죠? 자연적으로 생겼다,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인간이 천성 때문에 이것도 몰계급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의 국가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투쟁과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로 지배국과 피지배의 관계고 우리가 이러한 국가가 왜 생긴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지배관계, 자본주의와 노동자의 지배관계를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 관계에 의한 국가 형성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국가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생기려면 빈부, 격차, 계급, 사유재산, 지배자가 있는 권력체라는 거죠. 어떤 국가나 문명이 그래서 아마도 생겼을 때는 이제 시족 공동체가 처음 생겼을 거다. 촌락이라는 게. 이 자연 촌락이 정치 경제적 교차지로서 도시로에서의 발전하고 바로 이거 이제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과 재산을 방어해 성의 형태가 됐겠죠. 이게 바로 이제 가장 낮은 차원의 국가일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국가로 발전하는데 도시국가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넓은 지역에서 농경을 하는 경우에 이제 농경용 광역이 있겠죠. 사대 문명, 강유역에서 발견된 사대 문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목추경, 넓은 평화지대에 목추경이 있을 거다. 몽고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목추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나 그리스 같은 경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연적, 스위스도 마찬가지, 자연적인 고립,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고립됩니다. 고립돼서 산발적인 도시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최초의 문화로서 이제 문명을 4대 문명을 얘기하는데요. 4대 문명은 모두 범람하는 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작 정리와 강경 토목공사가 필요한 곳이라서 인구 밀집이 다양히 형성됐습니다. 이 치수, 그죠? 치수, 홍수를 다스리려면은 뭐 몇십 명, 몇백 명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몇천 명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가 나타났고, 곡물이나 이런 거를 운반하려면은 바퀴 수레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지정리, 경지정리를 하려면 측량이 발달하니까 수학이 발달할 거고 여러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라든지 어떤 농경 기술의 어떤 세대 간 전수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가 열면 연장도 늘고 생산도 늘면서 이제 이러한 범선, 강을 중심으로 한 범선이죠. 교육이 활발해지고 사회관계가 복잡해서 그죠? 더 높은 단계로 나와요. 도시에 이제 도시로 집중하는데 농산물의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수 있는 도시에는 이제 농업 이외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계급 관계가 형성됩니다. 도시는 이러한 고대 국가 지배의 중심이었고 왕이 사는 곳, 군주가 사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와 함께 최초의 국가는 도시 국가다로 생겼다고 했었습니다. 부족 국가가 있다면 그 중심에 도시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도시는 이제 신전을 중심으로 성립했고 신전이 이제 국가의 중심이고 왕과 사제들 대부분은 그 왕이 사제 중에 사제, 그죠? 사제장인 거고 더러 이제 그 왕과 사제장이 분리될 경우는 세속의 권리와 일의 신의 권리가 서로 조화 내지 균형됐지만 이집트 보듯이 왕은 신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들이 이제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군림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게 되면 대규모 나라의 도시국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좀 빠르지 않냐. 수메르게 메소포타미아 2600년 전, 기원전 2600년이니까 뭐한 5000년 전이죠. 우르크 왕조가 있는데 인구가 5만에서 8만이면 상당하죠. 그 시대에. 5000년 전에 5만에서 8만이면 성벽이 내가 이제 평방 킬로미터라 2km, 3km 정도는 상당한 여의도 정도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걸 볼 때 그 당시로 볼 때는 최고의 인구 밀도, 그죠? 최고의 집중 도시, 세계 최초의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 안에 이제 전문적인 관료나 군인 등 신분이 계층화됐다는 겁니다. 도시 국가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이제 왕조 최초의 왕조식인데 왕권이 형성되어 가는 시대. 그래서 이제 기원전 30세기 전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집트가 통합된다는 거니까 상당한 지역에 지배권이 있으니까 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또 문자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인도의 메르가르 문명은 기원전 6천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청동기와 석기를 사용하면서 도자기까지 사용했답니다. 아마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 시기의 정착민들은 이제 다양한 장신구와 화려한 도기를 남겼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장 오래된 나라는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최초의 왕조다. 그리스의 무슨 에게해 문명 있지? 에게해 문명. 그리스와 에게 사이에 있던 청동기 시대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노스 문명, 여러 가지 쭉쭉 문명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아마도 문명 그리고 초기의 어, 그 초기의 도시는 BC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사이에 초기의 도시 국가가 생기지 않았을까? 최소 몇 천에서 최대 몇만 정도의 도시 국가가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 국가로 가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도시로 생긴 문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는 기원전 4000년이 넘는 소규모 도시인데요. 2층짜리 주택과 성벽이 발견됐고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공동묘지도 있었고 유럽에서 발견 도시 중 가장 오래된 것. 약 350명이 성벽 안에 살았다는 것을 보고 이게 됐던 거는 소금 생산지이자 종교 중심지였고 염분이 많은 샘에서 나는 물을 끓여서 소금을 추출해서 이거를 저장하거나 팔았다. 이 소금을 작은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소금이 생필품에서 비싼 상품이었고 화폐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벽은 이제 소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기원전 4300년 전에 흑해 바르나 묘지에서는 이제 황금으로 된 많은 보석류가 발견됐다. 아마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니라 상업 이런 걸로 이제 했다는 거죠. 세르비아에서는 기원전 6000년 전에 구리도끼가 발견됐다. 허난 박물관에서는 이제 굳이 플루토는 피리 같은 겁니다. 피리. 기원전 6000년 전에 자오적의 악기를 알렸다. 터키의 산누르파의 외곽에서는 약 1만 년 전에 인구가 밀집된 원시적인 도시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최초의 도시는 거의 만 년 전이고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청동기를 썼고 일반인들은 아직도 석기를 썼다. 정교한 석기를 썼다.
빈부격차가 있었고 도시 내 성별, 계급, 신분 이런 종교 규율이 있는 초기의 국가 형태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최소 몇 천에서 몇만 정도에 가는 것들,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고 군대를 갖춘 부족 국가 형태는 지금부터 약 5천 년, BC 3천 년 전에 4대강 유역을 통해서 어, 출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이러한 고대 국가가 출현하는 시기가 똑같은 건 아니다.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